하는 걸로. 자, 오늘의 주제가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입니다. 제가 모이자 하면 떠들자 꿈꾸자는 같이입니다. 시작!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권에 대한 지식을 다 버리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좀 배제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저야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할 줄 아는 게 문학 수업밖에 없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 수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 한 편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제가 올렸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이 모임이 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한번 이 시를 올려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제 마음의 군불도 피지 못하는데 연기만 날리고 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3월 달에 아이들 처음 만날 때 이 시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 절대 안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읽을게. 이러면서 제가 그냥 읽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제 갱생하기 전까지는 이제 교사로 갱생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무식한 교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 중학교 근무할 때 아이들 남학생들이 이제 저쪽 복도에서 오다가 저를 보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저 왜 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 자리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 자세로 제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이후에 이 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가 가지고 온 현재,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까지 우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를 쫙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난 그래서 너희들을 환대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와 이럽니다. 왠지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말을 한번 이렇게 3월 2일 날 해주면 그래서 이제 이 시로 한 학년 아이들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저는 이런 교사였습니다. JTBC 드라마 송곳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요. 제가 핸드볼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정도 몽둥이 들고 이렇게 정말 남자애들 살짝 마사지 해주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질을 멈추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질을 멈추게 해준 친구 2명인데 둘 다 남학생인데요. L군과 C군입니다. L군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도망치기 전에 제가 생계형 교사라서 한 10년째 제가 이제 15년 5개월인데 10년 차 됐을 때 못하겠더라고요. 그때가 막 한창 학폭 문제 막 나올 때였고 학교가 미친 듯이 이렇게 혼란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 그때쯤에. 근데 이제 그때 매일매일 지쳐 있었고 제가 이제 춘천에서 만기가 돼서 강원도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학교에 갔는데 그 지역에 부잣집 손주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L군인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액수의 자산가의 손자였는데 얘는 학생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 녀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있어요.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저의 분노를 돋우는 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죽을 듯이 때렸습니다. 진짜. 근데 다음날 이제 보내고 부모님 다 오시라 하고 애가 학교 왔는데 분명히 제가 때렸을 땐 못 걸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애가 못 걷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아버지한테 또 맞은 겁니다.
집에 가서. 제가 때렸던, 지금 또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데리고 가서 봤더니 여기가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뒤에가. 알고 보니 이제 폭력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어차피 애를 때려도 하나도 안 바뀔 텐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난 그냥 화풀이 하려고 때린 거 아닌가. 그 앞에, 내 앞에 상황 때문에 화가 나서 얘를 때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결국 학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생계형 교사라서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모 대학원에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 대학원에 파견을 가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직을 그만두지 않고 그 잠시 학교를 떠나 있던 시간 동안 그 10년이라는 교직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해서 만난 게 시군입니다. 시군. 저 아이는 3개월 때 누나가 3살, 자기가 3개월 때 아버지가 IMF를 맞으면서 정말 폭삭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가출을 했고 이 아버지가 이 남매를 보육원에 맡겼다가 한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얘를 이제 남매를 거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늑대소년이었습니다. 얘는 늑대소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전혀 부재한. 예.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이 두 아이들이 L군도 그렇고 C군도 그렇고 이제 저를 한데 제 뒤통수를 한데 가격을 했던 사건이 이제 L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때리고 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안아줬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안아줬어요. 근데 얘가 몸이 딱 돌처럼 굳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안아주는데 굳지? 근데 C군도 그런 거예요. 정말 둘 다 엄청나게 저한테 정말 개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아주는데 정말 이게 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왜 얘네는 왜 이럴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고, 아, 이게 내가 매질을 해서 될 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갱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갱생하게 된 계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사가 왜 인권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기존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어쭙지 않게 학교를 다니면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다녔다 보면은 공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권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먼저 한번 키워보자고 접근을 하고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솔직히 다 아세요. 근데 사실 우리를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학교에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탓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필이면 교사는 이런 직업입니다. 되게 부담되는 직업이에요. 이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는 저희 반이 40명인데 제 앞에는 40개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40개의 세상이. 정말 노동 강도가 강한 직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그럼 도덕적이어야 되냐? 뭐든지 잘해야 돼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교사가. 다 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도덕적이어야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닌데 하여간에 저도 계속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학교는 또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학교는 잣나무도 들어오고 소나무도 들어오고 감나무도 들어오고 대추나무도 들어오는데요. 학교는 자꾸 교목대로 되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반에도 40그루의 다양한 종류의 나무의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 교목이 잣나무거든요. 잣나무. 자꾸 애들한테 잣나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감나무고 대추나무고 사과나무인데.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자기 나무로 자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왜 잣나무가 되라고 할까? 그렇다고 교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 1:1 맞춤 교육,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고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힘들었을까? 지도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지도의 대상. 그러니까 생활을 지도해야 되는 대상이고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 대상은 맞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대상이 아니라
그 내 앞에 서 있는 그 아이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방문객이라는 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현재, 과거, 그걸 다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럴까? 뭐가 힘들까? 저 상황에서 왜 저렇게 말할까를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도 그 아이가 지도의 대상, 폭력을 일으켰으니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완화되게 할 것인가를 보려면 그 존재를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얘기를 할 텐데 인권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의 죄는 별개로 치겠다는 거잖아요. 너 존재 말고 네 죄를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만 학생한테 그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도의 대상으로 자꾸만 접근하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관계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얘기예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건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려면 태어난 아가에게 자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너의 책임을 지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게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건데요. 자,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떤 자세인지 다 아시죠?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정말 본능적인 자세잖아요. 애구 어른이고 가끔 주무시다가 이렇게 누우시는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가끔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깨어나는 걸 보거든요. 왜 그럴까? 존재라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그 어떤 구분과 상관없이 그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머리를 길게 해주는 게 학생 인권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학교에서 규제했던 너의 머리 길이에 대한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넌 존재니까. 네가 내 앞에 있어. 난 너의 존재를 인정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머리 길이 정도에 대한 권리는 네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라고 되돌리자고 하는 건데 머리를 길게 해준다고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셔서 제가 국어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 선생님들이 존경하시는 그 이우덕 선생님 연구회 선생님들이 찍으신 사진이라고 에듀니티 대표님 그 페이스북에 있던 사진을 제가 이제 내려받았었는데요. 처음에 이성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배움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럼 출발을 해야 되는가. 저도 정말 한때 연수 되게 열심히 받았거든요. 한때는 막 1년에 6개씩 받고 그랬었어요. 국어교사니까 당연히 독서 논술 받았을 거고요. 상담 더 이상 제가 받을 게 없습니다, 연수. 교실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전 기술에만 집착했던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애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면 좋은 수업이 되겠지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이제 뭐 연수 잘 안 받고요. 그냥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럼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학생을 보자, 학생. 애들을 보자. 애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수시로 교실에 막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애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어떻게 수시로 막 갑니다, 그냥.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머리하고 아이섀도우 바르다 깜짝 놀랍니다, 저를 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해라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냥. 티 안 나게 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미안해합니다, 머쓱해하고. 네. 근데 사실 저는 화장하면 더 좋거든요, 애들이. 예쁜 애들이 40명 앉아있으면 수업할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우중충한 애들보다 이렇게 남학생반보다 저는 그래서 사실 여학생반 수업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짠하고 아이들이 앉아있어서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자, 교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학생을 보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멘토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단지 그들보다 저희 반 애들보다 23년 먼저 살았을 뿐이지 그들의 인생에 방향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담임으로 있고 우리 반 학생이 나는 너를 봤었어라는 기억만 저를 해준다면 이 다음에 어느 순간 문득문득 그런 기억을 해준다면 그냥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 타고난 직업병 어떤 아이를 보면 쟤는 저런 지도해야겠어. 왜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지? 이런 게 이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내화 보지 말고 치마 길이 짧은 거 보지 말고 아이를 보자는 거죠. 아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수업 기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은요, 자기들하고 교감이 되지 않으면요, 서울대 교수가 와서 얘기해도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교사가 와서 그 김소월의 시를 수업해도 그 교사의 얘기를 듣는 거지 김소월의 시가 얼마나 감동적이지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은 2순위고요. 저에게 1순위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게 깨지면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신용복 선생님께 도대체 자유가 뭡니까? 라고 강연을 오셨을 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자기의 이유로 걸어가는 게 자유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기의 까닭으로 걸어가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앞에 있는 너를 보고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더니 그게 이제 저에게는 효과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극히 이론적 근거도 없고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거라서 공감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저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나는 네가 있는 곳을 계속 보고 있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반 아이들 40명입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요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 때 요걸 이제 앨범으로 만들어서 나누기로 했는데 어젠가 이제 자리를 바꿨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이 헐, 쌤 자리 2번 바꾸면 1년 다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벌써 그러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너무 쓸쓸한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처음에 3월 달에 시작할 때는 야 10번이나 남았어 이랬는데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애들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학생이 뭘 알아? 당장 이 말이 나오거든요. 학생으로 바라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 이제 알아서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막 이제 좋은 시를 찾다가 어떤 시를 읽어드릴까 했는데 이 시를 찾았습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만 노래를 할 줄 알았는데 이영구 선생님께서 이미 노래를 하셔서 저도 노래를 하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제비꽃 편지라는 시인데 이제 학년이 맞춰질 때 이제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한 학년을 마무리할 때.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고 1분 남은 거 아까 지나갔는데 마치겠습니다. 자, 반주도 없고요. 그냥 제 음정에 맞춰서. 자, 그 노래를 듣지 마시고 가사를 봐주세요. 가사를 봐주셔야 합니다. 노래 들으시면 가사에 몰입이 안 돼서 큰일 납니다. 제비꽃이 하도 예쁘게 피었기에 화분에 담아 한번 비워보려고 했지요. 우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삽으로 떠다가 물도 듬뿍 주고 장틀에 놓았지요. 그가는 허리로 버티기 힘들었을까요? 세상이 무거워서요. 1시간이 모자라 시드는 것이었지요. 나는 금세 실망하고 말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그럴 것도 없었어요. 시들 때는 시들 줄 알아야 꽂힌 것이지요. 그래서 좋다 시들어라 하고 그대로 그대로 두었지요. 저는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갱생하기 전에는 시드는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었습니다. 제 성장 환경이 워낙 가난했었고 불우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다 이겨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는 것도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시드는 권리를 누린 다음에는
물 뿌리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틀에 두고 시들어 봐라 한번. 나는 너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너에게 계속 물을 줄 테다라는 신호를 내일도 가서 모레도 가서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